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피플 파워 애티튜드 테스트 강의를 맡은 이혜황입니다. 저는 수능 참고서 국어의 기술, 피셀리트 기본서,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학화 매뉴얼 등을 썼고 그간 많은 합격자분들께 사랑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기초 논리학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비 공직 후보자분들 앞에 섰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 강의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고 혹 공직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기왕 재생시킨 거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생각 지침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침, 넓게 보세요. 이 자료를 토대로 백신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사망자 수가 비슷하죠. 오히려 백신 접종자의 사망자 수가 6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백신이 무용하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너무 좁게 본 거예요. 좀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사망자만 고려하지 말고 사망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돼요. 이를 고려한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백신 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80%였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만 따져도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이 백신 접종자의 사망률에 비해서 4배나 더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자 수, 사망률 구분해서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참고로 연령 분포 등을 보정하면 실제로는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9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 1. 갑의 대답 중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갑.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에 불과했대. 을.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구나. 을은 사망자 수만 보고 판단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외에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를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3번입니다. 두 번째 지침, 표와 친해지세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되시면 예결산표를 들여다볼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표를 읽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노원구 성인지 예산안 자료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교 증감란에 보이는 빈 삼각형입니다. 이 기호는 회계에서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언뜻 증가분을 나타낸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 주세요. 2021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이만큼 감소했음을 뜻합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단위입니다. 오른쪽 표 위에 단위 1000원이라고 나오죠? 이는 표의 1이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서울 노원구나 제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는 1년 예산이 1조 원 남짓입니다. 이렇게 큰 수를 표에 나타내려면 단위로 1000원을 쓰더라도 가로폭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단위로 100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표의 1은 100만 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를 빠르게 읽는 꿀팁, 쉼표가 찍히는 순서 1000, 100만, 10억, 조를 외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같이 5번만 따라 읽고 외워보죠. 1000, 100만, 10억, 조 1000, 100만, 10억, 조 1000, 100만, 10억, 조 1000, 100만, 10억, 조 1000, 100만, 10억, 조. 그러면 연습 삼아 이 표도 같이 읽어볼게요. 표 왼쪽에 숫자가 쉼표가 하나씩 늘어가죠. 만약에 단위가 1000원이면 쉼표를 하나 붙여서 읽으면 되고 단위가 100만 원이면 쉼표를 2개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1000원일 때 1은 1000으로, 1000은 100만으로, 100만은 10억으로 쉼표를 하나씩 추가해서 읽으면 되고요. 단위가 100만 원일 때는 1은 100만으로, 1000은 100만 10억으로, 100만은 10억 조로 쉼표를 2개씩 추가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 2. 다음 금액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은? 해운대구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억, 100억, 1000억. 9,746억 1,400만 원. 노원구는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 100만, 10억, 조. 1조 315억
6,994만 3천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증감률은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모에는 기준값을 넣고 분자에는 비교값에서 기준값을 뺀 값을 넣은 후 100을 곱하면 되고 단위는 %입니다. 앞의 표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값으로 2021년 예산액을 비교값으로 두면 분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분자는 예산액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뺀 비교 증감이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한 게 증감률이 됩니다. 이때 두 삼각형은 모두 음수를 나타낸다는 데 주의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2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1에서 2로 2배 증가했다면 몇 프로 증가한 것일까요? 2배니까 200% 증가했다고 답하기 쉬운데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기준값인 1을 분모로, 비교값에서 기준값을 뺀 2-1을 분자로 한 후에 100을 곱하면 100%가 나오죠? 네, 100% 증가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에서 3으로 1.5배가 된 것은 몇 프로 증가한 것일까요? 기준인 2를 분모로, 비교값에서 기준값을 뺀 3-1을 분자로 한 후에 100을 곱하면 50%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X배가 되었다고 하면 X-1에 100을 곱한 %만큼 증가한 것이다. 앞에 두 경우 모두 증가량은 1로 같지만 증가율은 달랐다는 데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 3. 다음 상황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1년 전 5만원이었던 S전자의 주식이 현재 10만원이 되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 되었으니 5만원이 증가했고 2배가 되었고 증가율은 5분의 10-5 곱하기 100이니까 100%가 증가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4번처럼 200%가 증가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 4. 다음 그래프는 A국의 전년 대비 GDP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수능 경제지문을 변형한 것입니다. 4번부터 살펴볼게요. 2016년 GDP는 2015년 대비 5%가 증가했죠. 따라서 규모는 동일하지가 않고 2016년이 5%가 더 큽니다. 3번, 2021년은 2020년 대비 0%가 증가했으니 작년이랑 GDP 규모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뭐가 더 크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2번, 2017년 GDP가 2018년에 0%, 2019년에도 0% 증가했습니다. 쭉 GDP가 동일하니까 뭐가 뭐보다 더 크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2016년 GDP가 2017년에 3% 증가했다가 0%, 0%, 이제 2020년에 3% 감소해요. 3% 증가했다가 3% 감소했으니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특정 %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똑같은 %만큼 감소하면 무조건 전부 다 작아져요. 예를 들어 50%가 증가했다가 50%가 감소하면 100이 150이 되었다가 75가 됩니다. 처음보다 작아졌죠?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50% 감소했다가 50% 증가하면 100이 50이 되었다가 75가 됩니다. 역시 처음보다 작아졌습니다. 극단적으로 100%가 증가했다가 100%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00이 100% 증가하여 200이 되었다가 100% 감소하여 0이 됩니다. 다 잃은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처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분석입니다. 3% 올랐다가 3% 떨어지면 전부 다 작아집니다. 끝으로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퍼센트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교하는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퍼센트포인트는 비교하는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퍼센트끼리의 차이를 단순 비교할 때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포인트를 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출제자들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헷갈려서 복수 정답으로 판정된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시면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휴대전화 번호 부문은 18%가 증가했다. 여기서 2%와 20%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18%가 아니라 18%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즉, P가 빠진 위 묘사는 틀렸고 따라서 출제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피셋 자료 해석 문제를 쉽게 바꾼 것입니다. 문 5. 노동부 공무원 A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에 실업률이 2%에서 3%로 증가하였다는 통계 수치를 기초로 A가 작성한 보고서의 다음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였다. 나,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50% 증가하였다. 실업률이 2%에서 3% 증가한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을 퍼센트포인트를 사용해서 가처럼 나타낼 수도 있고요. 퍼센트를 사용해서 나처럼 나타낼 수도 있어요. 1번, 가는 정확하게 표기한 겁니다. 퍼센트끼리 단순 뺄셈한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포인트로 나타내야 합니다. 2. 퍼센트포인트로 바꿔버리면 실업률이 2%에서 52%로 증가했다는 말이 되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가와 나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묘사한 것일 뿐이에요. 4번. 이게 정답입니다. 가는 실업률이 조금 올랐다는 인상을 주니까 정부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는 인상을 주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침, 논리적 관계를 잘 살피세요. 의원이 되시면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과 토론, 토의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때 논리적 사고는 필수겠죠? 특히 조건문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거나 반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조건문 A이면 B이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A에 속하면 그것은 B에도 속합니다. 이는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B이어야만 A일 수 있다. A이기 위해서 B이어야 한다로 바꿔도 의미가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인간이면 그것은 포유동물이다라는 문장은 어떤 것이 포유동물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이 포유동물이어야만 그것은 인간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포유동물이어야 한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참고로 조건문 A이면 B이다를 반박하는 방법은 반례, 즉 A이지만 B가 아닌 경우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청탁을 하면 합격한다의 반례는 취업 청탁했지만 합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관련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6.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12년에서 2013년 땡땡 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는 총 5,286명이었다. 이 중 사장, 국회의원, 장관, 도시, 군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취업 청탁 대상자는 625명이었다. 네, 여러분은 공직에 가셔도 취업 청탁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51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취업 청탁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최종 합격자이면 모두 취업 청탁 대상자이다 라는 조건문을 입건할 수 있어요. 따라서 1. 가피가 최종 합격자라면 취업 청탁 대상자일 것이다. 이 문장은 참이고요. 3. 가피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업 청탁 대상자여야 한다. 4. 가피가 취업 청탁 대상자가 아니라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3, 4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번과 의미가 같으므로 역시 다 참입니다. 반면에 2. 가피가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면 최종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피가 취업 청탁 대상자였더라도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청탁 대상자였지만 합격하지 못한 반례가 100명 넘게 있죠. 따라서 2번은 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실제 사례입니다.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혜원과 함께 PPAT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문장과 문장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양립 가능, 반대, 소반대, 모순, 함축 이런 이름표는 외울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지문에 다 설명이 제시될 거예요. 특별히 매우 중요한 모순관계만 문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고3 수능 문제를 변형한 것인데 피셋 언어논리나 상황판단 모두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 7. 가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때 명제는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참일 수 있어도 모순관계가 아니고요. 또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도 모순관계가 아니겠죠? 선지를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4. 서울시 시의원이 모두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A씨는 서울시 시의원인데도 환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요. A씨는 환영식에 참석했지만 다른 시의원이 불참했다면 위 두 문장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 아니고요. 3.
S에 투자하는 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S에 투자하는 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만약에 S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도 손해도 아닌 본전치기인 상황일 수 있죠. 이때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문장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2.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둘 다 참일 수 있죠. 농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농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립 가능한 관계입니다. 심지어 이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농구도 싫어하고 또 축구를 농구보다 더 싫어한다면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이 되죠. 1.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것은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뜻이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건 연필을 쓴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정책을 발의하거나 심사하는 의원분들은 인과관계와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 상관관계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A와 B가 양의 상관관계, 즉 A가 증가함에 따라 B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세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가 B의 원인이거나 B가 A의 원인이거나 혹은 A와 B가 공통원인 C의 결과이거나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폭력사건 발생수는 양의 상관관계, 즉 어느 하나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하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겠죠.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와 폭력사건 발생수 증가는 모두 공통원인인 기온 상승에 따른 각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문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8. 다음 추론들은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추론을 묶은 것은 기억. 갑은 열심히 공부했고 우등상을 받았다. 따라서 을에게 우등상을 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원인이고 우등상을 받은 게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파악했습니다. 니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해 왔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경제 성장의 원인, 임금 상승이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파악했습니다. 디귿.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이, 신용이 낮으면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면 모두의 신용이 높아질 것이다. 역시 높은 신용이 원인, 낮은 이율이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파악했습니다. 기억과 디귿은 모두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여 그 관계를 거꾸로 파악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리을.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일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여 모든 계층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미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4세였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34세 전후로 사망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무척 짧게 계산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사망 나이가 34세 주변에 몰려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번째 지침, 차이에 주목하세요.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일단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상위 법령 사이의 차이, 또 개정 전 조례와 개정하려는 조례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땡군의 조례안 개정. 먼저 법률을 보면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때에 취소나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조례안 개정 전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정 후와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개정 전에는 위법할 때도 취소 중지가 가능했고 부당한 때에도 취소 중지가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위법할 때에는 취소 중지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부당한 때에는 취소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어요. 즉 군수의 권한이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이처럼 사무처리에 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군수의 취소 중지권을 배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더 인상적인 사례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었던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문 9. 다음은 모 정당의 당헌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고로 지문 출처가 기역에서 디귿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 공고이고 리을은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추인안입니다.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역을 보면 개정 전에는 이러한 경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를 내는 일이 발생했었죠. 따라서 적절하고요. 2.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개정하면서 제외되었으므로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판단은 적절합니다. 상과 벌을 줄 수 있다가 상만 줄 수 있게 되었죠. 3. 중앙당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 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위원회 총원이 15명, 홀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위원장이 남성이면 여성 위원이 7명밖에 안 되더라도 개정 전 당헌과는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무조건 여성 의원이 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 비율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3번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4번, 원내대표가 선출직인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었죠. 네,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5번째 지침,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문제 제가 10초 드릴게요. 집중해서 바로 풀어보세요. 삼각형이 몇 개죠? 만약에 16개라고 답한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으셨죠?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답은 1개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오답률이 무척 높은 문항입니다. 제가 10년간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보자마자 1개라고 답한 분이 2명밖에 없어요. 참고로 첫 번째가 현재 제 아내입니다. 이처럼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문서든 사인하거나 도장 찍기 전에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 기본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를 풀어보죠.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 정족수 1. 지방의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종족수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과반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과반수는 2분의 1을 넘는 수로서 2분의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과반수는 2분의 1인 5명부터가 아니라 이보다 하나 더 많은 6명부터이고 5명의 과반수는 2분의 1인 2.5명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 3명부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확정 네, 여러분들이 선출되어서 할 일이 적혀있네요.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니까 재적의원은 104명일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 주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각 주, 지방의회 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2명, 제명된 2명은 재적의원에서 제외되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3명은 아직 재적의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총 107명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보기 A 지방자치단체의 땡땡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네, 53명은 재적의원 107명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개의 조건은 충족하고 그래서 실제로 개의를 했죠. 그런데 53명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는 못 미치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조례 제정안은 의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PPAT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강의를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생각 지침. 첫째, 넓게 보세요. 둘째, 표와 친해지세요. 셋째, 논리적 관계를 잘 살피세요. 넷째, 차이에 주목하세요. 다섯째,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잘 복습해 주시고 모두들 고득점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강연자는 누구일까요?